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시티가 마침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격 자원 영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로 2020 당시 떠오르는 신예 드리블러로 명성을 떨쳤던 제레미 도쿠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도쿠 영입 관련한 보도들과 그리고 또 이제 도쿠는 어떤 선수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디 애슬레틱에서 맨시티가 스타드렌과 도쿠 이적에 합의를 했다. 이적료는 6,500만 유로, 파운드로는 5,550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950억이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제 도쿠 히어리고를 밝힌 겁니다. 다만 이제 디 애슬레틱과 이적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6천만 유로의 패키지 영입이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면 뭐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이번 주 약간 후반부, 그러니까 목금 토요일 중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 계약이고 이미 도쿠와 선수는 이적에 일찌감치 합의를 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맨시티에게 매우 유리한 형태의 지불 방식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적이 발표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 도쿠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는 아직도 만 21세로 상당히 어린 선수죠. 173cm고요. 벨기에 국적인데 가나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가나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베에르쇼 유스를 시작으로 안더레이트 유스를 거쳐서 이제 안더레이트에서 프로 데뷔했고요. 그 스타드렌에서 뛰다가 맨시티로 이제 이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도쿠가 가장 먼저 조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는 소속팀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벨기에 대표팀 소속으로 유로 2020에서였었는데요. 그 당시 도쿠는 이탈리아와의 8강전에서 무려 8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유로 2020 대회 한 경기 최다 도움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쟤 누구야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도쿠는 참고로 그 벨기에 연령대별 대표팀을 거의 단계별로 거쳤고요. 물론 뭐 17세 이하 팀에서 바로 이제 21세 이하 팀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그거 19세 이하 팀을 건너뛰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벨기에 대표팀에 만 18세에 승선을 해가지고 유로 2020까지 소화를 했던 거였는데요. 참고로 벨기에 대표팀 소속으로는 A매치 14경기에 출전해서 이 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즌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2018-19 시즌 안더레이트 소속으로 주필러 리그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그 2019-20 시즌과 2020-21 시즌 초반까지 뛰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1-22 시즌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유망주를 잘 영입하기로 소문이 난 프랑스 리그앙의 스타드렌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30경기 2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로 이후 부상에 조금 시달리면서 2021-22 시즌을 망쳤죠. 이때는 14경기 1골 2도움에 그쳤는데요. 출전 시간도 461분밖에 되지 않았고요. 2022-23 시즌도 부상이 잦았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교체 출전을 통해서 29경기의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6골 2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출전 시간이 2020-21 시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골은 3배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 경기는 벤치를 대기하고 있다가, 왜냐면 이제 맨시티 이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경기 막판에 교체 투입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도쿠는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 리그왕 2경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시점으로 총 7골을 기록하면서 리그왕 같은 시기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선 33위에 해당하는 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드리블 시도는 154회로 5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드리블 돌파죠. 이 성공인 거거든요. 성공 105회로 이건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은 31회로 32. 그리고 이제 빅 찬스를 골로 만들어낸 거는 5골로 31위인데요. 사실 그건 뭐 드리블 관련 수치 제외하면은 30위권? 그렇게 좋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뭐 이 선수가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 부상 후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요. 근데 도쿠의 드리블 능력은 단순히 리그왕을 넘어서 유럽 전체 리그를 놓고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일단 그 도쿠는 지난 시즌 드리블을 96회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유럽 7대 리그, 그러니까
유에파 리그 랭킹 1위부터 7위까지 포함된 그 선수들 중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제레미 도크가 1284분을 뛰면서 96회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2833분을 뛰었고요. 메시는 2842분을 뛰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도크보다 2배가 더 넘는 출전 시간을 자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전 시간이 1789분으로 물론 여전히 도크보단 많지만은 근데 이제 LADBJ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2843분으로 2배 이상 출전했고요. 축구해제가 2348분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요. 또 이제 벨링엄이 2692분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도쿠의 드리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21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최다 드리블 성공을 기록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 선수의 이제 드리블 성공한 지점들을 놓고 봐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수비 진영보다 공격 진영에서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측면이 짙게 형성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밝을수록 거기서 드리블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당연히 출전 시간이 적음에도 드리블을 이렇게 많이 성공을 시켰다 보니까 도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유럽 7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드리블이 6.72회로 독보적인 1위를 달렸습니다. 2위가 제레미 보가로 5.6회죠. 그러면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단순히 이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공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드리블 성공률이 66.2%로 쿠두스 67.9%에 이어서 유럽 7대 리그 전체 2위를 달렸습니다. 프림퐁 같은 경우는 풀백이다 보니까 수비 진영에서의 드리블 돌파는 쉬운 편이거든요. 가속도가 붙게 되면 상대가 따라잡기 힘들다 보니까 풀백들은 조금 더 드리블 성공률이 높게 나오기 마련인 거죠. 이런 점들 고려하면 이 선수의 드리블은 가히 유럽 7대 리그에서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쿠는 이번 시즌 리그앙 메스와의 개막전에서 무려 9개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습니다. 2위가 티아고 산토스 5회였는데요. 거기가 거의 2배 가까이 드리블을 성공시킨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67분경에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5대1 대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이 선수가 드리블에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까 드리블 관련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과거에 메시가 전성기 때 메시가 많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쿠가 드리블에 있어서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로축이 90분당 드리블 돌파 기록인 거고요. 여기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치기 드리블 성공률인데 이것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쿠 관련한 또 다른 그래프인 건데 드리블 연간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 프로그레션스는 전진인 거거든요. 전진 99%. 프로그레시브 패시스 리시브드는 이제 그 전진 패스를 받은 거거든요. 98%. 이것도 드리블 관련된 기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캐리스 인투 박스는 5m 이상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걸로 99%. 그리고 또 이제 캐리스 인투 파이널 서드는 이제 공격 진영으로 볼을 끌고 간 5m 이상 볼을 끌고 간 그 수치인 건데 이것도 99%.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 95%. 그리고 드리블 성공 99%. 슈팅 크리에이팅 액션은 이제 슈팅을 이끌어내는 액션인 거거든요. 그것도 99%. 그리고 기대 도움 95%. 박스 안으로의 패스도 97%입니다. 반면 이제 그 외의 능력들은 다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건데요. 이 선수는 그가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거는 바로 이 선수의 드리블 능력에 기인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선수는 그가 박스 안에서도 한 번 더 접어서 상대를 따돌립니다.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서 접는 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그리고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 수 있음에도 드리블을 치다가 또 한 번 접고 그렇게 상대를 따돌린 다음에 왼발 슈팅을 가져간 겁니다. 비록 골대는 빗나갔지만은 이 선수의 박스 안에서의 드리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동료 선수가 컷백을 준 거를 받아서는 드리블로 박스 안까지 들어간 다음에 상대가 태클이 들어왔을 때 접는 동작으로 따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 에어리어 근처까지 가서 상대 밀집 지역임에도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쿠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양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슈팅 관련 기록인 건데요.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앙에서 총 67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중 38회가 주발인 오른발, 하지만 왼발 슈팅도 29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과 왼발 사용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이 선수의 드리블 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발 드리블을 모두 다 잘 치는 편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크로스도 왼발로 종종 올리는데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제 선택지를 두 가지를 강요하는 건데요. 측면에서 이제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치는 척을 하면서 오른발을 통해서, 주발인 오른발을 통해서 하얀색으로 이제 화살표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는 척 하면서 측면으로 왼발 드리블 통해 측면으로 빠져서 정교한 왼발 크로스를 올렸으나 팀 동료인 칼리무엔도가 이걸 놓쳤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드리블 장면 보여줬을 때도 왼발로 접고 가다가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임에도 왼발에서 접고 가서 슈팅을 때릴 줄도 알고요. 또 이제 당연히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왼쪽에 섰을 때도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왼발 드리블 통해 왼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이 계속 강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도쿠를 막기 힘든 부분인 거거든요. 이 선수가 드리블에 능한 이유인 거고요. 다만 이제 도쿠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록을 놓고 보면요, 일단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앙에서 총 67회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중 유효 슈팅은 절반이 되지 않는 21회입니다. 슈팅 정확도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한 것도 아니에요. 총 67회의 슈팅 중에 중거리 슈팅 22회, 나머지 45회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인 건데, 그런데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킥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판단 능력도 다소 떨어져서 지나치게 볼을 끄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너무 혼자 플레이만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라는 점,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지도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스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선수를 따끔하게 혼내니까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같은 벨기에 대표팀 대선배인 케빈 더브라이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고 배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는 속도도 빠른데다가 발재간까지 좋으니까 더더욱 막기 힘든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또 다른 우려점은 바로 이제 부상에 있습니다. 2021-22 시즌을 기점으로 부상 빈도가 갑자기 대폭 늘어났어요. 햄스트링부터 무릎, 그리고 또 이제 종아리, 근육, 그리고 심지어 데드락까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리블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드리블러는 아무래도 상대 태클을 많이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울을 많이 당하고 자연스럽게 부상이 많은 것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뒤틀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부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맨시티가 도쿠를 영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시티는 일단 측면 공격수인 마레즈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하프 스페이스에 타격하던 귄도안도 바르셀로나로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원 2명이 빠졌습니다. 대신 영입한 선수는 물론 귄도안의 대체자격에 해당하는 걸로 영입한 거긴 하지만은 귄도안처럼 박스 타격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코바치치를 영입을 했고요. 수비수인 그바르디올을 영입했습니다. 즉 공격 자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도쿠가 오게 되면은 맨시티는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시티가 지금 공격 쪽에 특히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마레즈와 김도환이 떠난 것도 있는데다가 심지어 더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전반기를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어요. 홀란 원톱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베실바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도쿠를 영입하게 되면서 베실바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글리시가 왼쪽 측면, 그리고 또 이제 포든도 왼쪽 측면에 설 수 있고, 포드는 좌중우를 전부 다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명의 미드필더에 로드리와 코바치치가 기본적으로 설 걸로 보이고요. 현재 스톤스도 9월에는 부상 후 빠진다라고 하죠. 아칸지가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고요. 수비 라인은 이런 식으로
후반부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브라이너가 복귀하게 된다면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부임하고 가장 많이 썼던 4-1-4-1 포메이션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도쿠가 오면서 벨실바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브라이너 벨실바를 동시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거죠. 포든도 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드리 수비형 미드필더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많이 쓴 3-2-4-1 포메이션도 그때부터 이제 메인으로 자리 잡은 이 3-2-4-1 포메이션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죠. 어쨌건 도쿠가 영입됨으로 인해 그 맨시티는 지금 여태까지는 4-2-3-1만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포메이션을 상대팀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이제 공격적인 미드필더 한 명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원래 그 맨시티가 웨스트햄 공격형 미드필더 파케타 영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입에 근접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파케타가 본인의 옐로 카드를 가지고 베팅을 한 혐의가 있어서 이 이적 협상이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 과연 맨시티가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영입을 할 수 있을지, 또 도쿠는 맨시티 측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드리블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분석할 얘기들이 있으면은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